네, 여러분 잘 쉬고 오셨나요? 임상운동 및 실습 제7주차 18번째 몸통뼈대 파트 2에 대해서 여러분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몸통뼈대에 대해서 앞에 해부학적인 부분들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번에는 척추에 대해서 버테브럴 콜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버테블 콜룸에 대한 구조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이 형태는 잘 아실 거고요. 총 4개의 커브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죠? C 스파인, T 스파인, 그 다음에 L 스파인, 그 다음에 이 세이크럴 파트 이렇게 총 4가지의 이렇게 커브로 이루어져 있다. 여러분 요거는 라테랄 파트에서 바라본 모습이 될 것 같고요. 보통 요건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렇죠. C스파인, 저희 목 파트 쪽에서는 이 로도시스라고 하는 앞구분, 그 다음에 이 T스파인 등 쪽에서는요, 그렇죠. 카이포시스라고 하는 D구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나머지는 L스파인, 허리 쪽에는 앞구분, 그 다음에 세이크럴 파트는 D구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움푹 파져 있는 부분에서 특징적으로는 그렇죠. 아까 갈비뼈 설명하면서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가슴강이라고 해서 그렇죠. 공간이 존재하면서 여기에 내장기라든지 그렇죠. 심장이라든지 나머지 장기들이 이렇게 위치할 수 있도록 이 D구분이 형성되어 있고요. 여기 D구분에는 그렇죠. 펠빅 캐비티라고 해서 저희 그렇죠. 골반 안에 형성돼야 되는 이 장기들이 자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특징에 대해서 뒤에서 쭉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4가지 커브가 있다라는 정도는 기본적으로 그쵸?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는 322페이지부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척추의 앞구분, 등척추의 뒤구분, 허리 척추의 앞구분, 엉치 꼬리 척추의 뒤구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노말이라고 형성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요거는 어떤 동작일까요, 여러분? 트렁크의 그렇죠. 트렁크의 익스텐션 동작일 때 이 커브들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 각도들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변화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트렁크 익스텐션일 때는 서비칼의 앞부분 로도시스는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소라시계 카이포시스는 여기 그림에 보시면 카이포시스가 여기 보시면 D구분 자체가 감소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룸바의 로도시스는 증가한다.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각도인데 측면에서 여러분들 고객들을 평가를 할 때 이 각도에 대한 변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페인을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이기 때문에 이 변화들이 일어난다에 대한 부분들을 잘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트렁크의 플렉션일 때, 그렇죠? 플렉션일 때 보시면 먼저 목 쪽에 보시면 서비칼 오도시스는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소라식 등 쪽에 있는 D구분 같은 경우는 증가합니다. 훨씬 더 각도가 많이 나와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림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룸바의 로도시스는 감소한다. 그렇죠? 요게 정상적인 이런 동작일 때, 트렁크의 동작일 때의 이런 커브의 각도 변화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임상적으로 가장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이런 커브 각도, 그 다음에 이런 동작이 일어났을 때의 각도 변화에 대해서 한번 숙지를 꼭 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상적인 커브를 유지했을 때가 중요한데요. 요거는 제가 앞쪽에서 설명 한번 드렸었나요? 라인 오브 그래비티라 그래서 중력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 중력에 대항해서 저 인체 라테랄 파트에서 봤을 때 이 척추 커브에서 인체에 대한 앞과 뒤에 대한 부분들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 라인 커브 내에서 그렇죠. 이 LOG 내에서 이 커브들이 어떻게 형성이 돼야 되느냐? 중력선에서 저희 인체의 특정 구조물들이 어디에 위치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시험에서도 많이 다루고요. 여러분 임상에서도 이 중력선에 대해서 측정을 해서 어떠한 자세 변화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측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상적인 자세로 서 있는 사람의 중력선일 때 그렇죠. 어떤 구조물들이 위치해야 되느냐? 여기 보시면 중력선 내에서 마세터이즈 프로세스와 웨이도라고 하죠. 바깥 귀길, 그렇죠. 귀에 있는 구멍이 중력선에 위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목뼈 중간부와 어깨뼈 봉우리, 아크로미널입니다. 그다음 웨이도와 이 어깨뼈 봉우리에 대한 위치, 이 중력선에 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일자목이라고 하나요? 거북목을 평가할 때 이 아크로미언에서 웨이도가 얼마만큼 빠져나왔냐? 기본적으로 한 2cm 정도를 봅니다. 2cm 정도 이상이 빠져나갔을 때 제가 지뢰하면서 목 파트에 대해서 그렇죠. 토크 값을 계산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봉우리 파트에서 이렇게 일직선을 그었을 때 중력선을 그었을 때 이 웨이도가 얼마만큼 앞으로 빠져나가는가에 따라서 저희 이제 목 편근들이 토크 값이 증가하기 때문에 머리에 느끼는 편근에 대한 부담이 증가한다. 뭐 그런 내용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 중력선의 위치에서 얼마만큼 이런 구조물들이 그렇죠. 정확한 위치에서 이루어져 있냐? 보시면은 엉덩관절 뒤쪽, 나머지는 무릎관절 전방, 그 다음에 발목관절 전방입니다. 그리고 S2에 대한 S2는 좀 더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 S2에 대한 전방, 그렇죠? 이 천추뼈 2번에 대한 전방, 엉치뼈 2번이라고도 하겠죠. 천추의 S2의 전방에 이렇게 위치를 하는데요. 요 위치에 대해서 문제를 묻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구조물들에 대한 위치에 대해서 이 라인 오브 그래비티와 어떤 위치에서 위치를 해야 되느냐, 정상적인 위치냐, 이 부분들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왜 S2가 빨간색이냐? 그렇죠? S2에는 COG라고 해서 Center of Gravity, 중력 중심 선이 지나갑니다. 중력 중심이 지나가기 때문에 S2 전방이라는 거에 대한 부분들, 이 그림, 그 다음에 이 구조물들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기말고사나 아니면 여러분들 선배들 시험 칠 때도 많이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이제 기말고사만 칠 수도 있는데요. 기말고사 치기 전에 제가 아마 정리를 한번 해드릴 것 같아요. 선배들하고도 아마 시험 치기 전에 저는 좀 정리를 좀 해드리는 스타일이었는데 가능하다면 지금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좀 강조를 많이 하거나 소리를 많이 친다, 그럼 그 부분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할 때 정적인 스태틱한 포지션에서 여러분들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은요, 척추의 이런 구성하는 구조물들이고요. 인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척추를, 그렇죠, 이 버테브럴 자체를 고정하고 이런 구조물들을 지지하는 이런 인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그렇죠, 327페이지 표 9-3 척추의 주요 인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인대들이 있는데 이거는 해부학 시간에도 아마 공부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만 좀 저희가 이제 집어드리고 가게 되면 황색 인대라고 합니다. 보통 노란색 인대라고 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구조물입니다. 그죠? 척추뼈 몸통하고요, 캐널 사이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내려가는 황색 인대이고요. 요건 척추 전체의 굴곡을 제한하고 과도한 압박으로부터, 여기 중요합니다, 추간판을 보호한다. 추간판을 보호하는 기능이다. 그렇죠?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추간판이, 그렇죠, 추간판이 뭐였죠? 그렇죠, 버테브럴 디스크가 압박을 받고 튀어나와 있는 건 추간판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끝 사이 인대고요. 그렇죠, 가시끝 사이 인대 같은 경우는 여기 있네요. 이 파트고요. 극단적인 굴곡에 의해서 파열되는 1차적인 구조물입니다. 뒤쪽에 붙어 있다, 그죠? 뒤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굴곡을 제한하는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돌기 사이 인대 같은 경우는요, 여기 있죠? 가로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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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돌기 사이에서 요거는 반대쪽에 이 모양을 보시면, 붙어 있는 모양을 보시면 반대쪽으로의 측굴, 측굴이란 말은 가쪽 굽힘을 제한하는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앞세로인대입니다. 앞세로인대 같은 경우는 여기 있네요. 그죠? 앞쪽에 있는 앞세로인대인데요. 요거는 머리 쪽에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상태가 되겠고, 목 허리에 과도한 전만, 그렇죠? 로도시스를 제한하는, 앞구붐을 제한하는 부분이 되겠고, 축성 안정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세로인대 같은 경우는요, 거의 황색인대 쪽 앞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붙어 있죠. 디세로인대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그 뒤에 황색인대로 이렇게 보강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 보시면 구조물 상태에서 황색인대가 있고 그 안쪽에 디세로인대가 있는데, 요건 추간판에 부착되어 추간판을 강화한다, 여기 추간판을 보호한다, 황색인대와 거의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절 주머니인대 같은 경우는 신전을 제외한 모든 극단적인 척추 간의 움직임을 제한한다. 과도한 이런 큰 돌림이라든지 굽힘이 있었을 때 관절 주머니인대의 기능을 하게 되겠고요. 그 중에서 황색인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잠깐 보고 가실 건데요. 스파이널 캐널에 대한 부분들이고, 그렇죠, 고리들을 형성하고 있는 뼈들을 The 보여주고 laminae 있습니다. are shingle-like plates of bone that come from the pedicles and join at the midline to arch over the nerves. 추간공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A 보여줬죠. gap 그죠? between any two 요 laminae 사이에 bridged by 공간이 형성이 soft tissue 된다. is called the 있고, ligamentum 여기 flavum. 황색인대입니다. 그죠? 여기 뒤에서 This provides additional protection for 이렇게 the 아까 제가 nerves that lie 구조상으로 underneath 설명을 it. 드렸죠.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요게 이제 황색인대인데요. 황색인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황색인대는요, 여기서 한번 더 보시면은 완전 굽힘일 때 황색인대는 원래 안전 길이보다 35cm 정도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스트레인 스프레인 곡선, 여러분들 이거는 운동학에서 배우실 거죠, 그죠? 그렇죠. 70%를 넘어서면 파열이 됩니다. 요거는 327페이지에 있는 그림 9-12 내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 내용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입니다. 요 조금 관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여기 가시 가로돌기 같은 경우는 척추의 움직임을 유발하고 재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근육 및 인대의 지뢰 작용을 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 그렇죠. 가시돌기와 가로돌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옆에서 보시는 요게 가로돌기고요. 여기는 가시돌기입니다. 제가 아까 앞에 해부학적으로 설명드릴 때 여러 근육, 인대, 그렇죠, 부착 부위라고 설명드렸죠, 그죠? 이거는 지뢰작용 형태와 움직임 또는 안정화를 만들기 위한 형태가 되겠고요. 특징적으로 관절 중에서 그렇죠, 위에 있는 상위 척추와 그렇죠, 하위 척추가 만나는 부위, 요거를 돌기 관절이라고 합니다. 보통 여러분 저희 평면 조인트 설명드릴 때 제가 파셋 조인트 설명드렸죠. 요 부분이 파셋 조인트가 되겠고요. 요거는 1차적인 척추 사이 운동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얘가 약간 같이 동시에 윗뼈가 움직일 때 아랫뼈에 있는 척추뼈가 동시에 이렇게 움직이는 방향을 제시한다고 보시면 돼요. 뒤에 또 이 전체적인 척추의 움직임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파셋 조인트가 어떻게 같이 움직이냐, 그냥 예를 들면 기차가 커브를 틀 때 앞에 있는 그 선로를 따라가는 것처럼 위쪽에 있는 상위 분절에 있는 파셋 조인트와 그 움직임들을 밑에 쪽에 있는 파셋 조인트가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죠, 운동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게 파셋 조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렇죠, 인터바디 조인트인데요. 척추뼈 몸통 사이에, 그렇죠, 척추뼈 몸통 사이이긴 한데 버테브럴 디스크가 들어가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척추의 충격 흡수와 부하를 분산하고 여기 척추뼈 사이에 안정성을 제공한다. 요 사이가, 그렇죠. 이렇게 어려운 말들이 좀 들어가 있긴 한데 척추뼈 사이에 간격을 형성하는 기능을 가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이에는 디스크가 존재해서 전체적인 척추 사이의 안정성이나 충격 흡수하는 기능을 한다. 이 관절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런 그렇죠. 전체적인 척추와 그다음 척추뼈 사이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구조물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서 어떤 형태의 움직임들이 척추에서는 일어나느냐, 척주에서는 일어나느냐, 그렇죠? 이 버테브럴 콜룸에서 어떤 형태의 움직임이 일어나느냐, 그렇죠? 이런 형태 굽힘과 펴, 그다음에 가쪽 굽힘, 그다음에 축 돌림이 일어납니다. 이 사이에서 그렇죠? 축은 총 세 가지 보신 바와 같고요. 그렇죠. 약간 이건 평면관절 형태이긴 한데 이런 형태로 움직임들을 척추 사이에서 나타난다. 뭐 요거는 크게 뭐 축이 세 개라고 해서 여러분들 삼축성 관절 해서 뭐 어깨와 그 다음에 엉덩관절하고 조금 다른 형태의 움직임인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척추 사이에서 나타나는 이 축에 의해서 움직임들이라 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한번 이 움직임의 축에 대한 부분들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시상면, 이마면, 수평면 저희가 알고 있는 세 개의 모든 축과 면에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뭐 굽힘과 편에 대한 트렁크에 대한 부분에서 다른 용어로는 앞 굽힘과 뒤 굽힘, 그 다음에 오른쪽 또는 왼쪽에 대한 옆 굽힘, 그 다음에 몸통 돌림 또는 비틀림이라고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척추에 여기 앞에 보신 척추의 축돌림은 제 몸통 돌림이겠죠. 척추뼈 몸통의 앞면에 있는 한 지점이 가리키는 방향에 의해서 정의가 된다. 이 앞에 보시면 이 축에 의해서 척추가 하나하나 척추가 돌아갈 때 그때 그 가리키는 방향에 의해서 축돌림이 어느 방향으로 일어난다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요거는 뭐 허리 아프신 분들 설명을 많이 들었을 건데요. 디스크에 대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척추 사이에서 버테브럴 바디 사이에서 존재하면서 아까 인터바디 조인트라고 했죠. 그죠? 요 부분인데 요거는 페이지 340페이지부터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터버테브럴 디스크고 초자연골, 그 다음에 섬유연골로 구성되어 있고요. 요거는 척추체의 혈관으로부터 추간판에 영향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요 혈관으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밑에 있는 구조물들 한번 쭉 요거 하나하나 설명드릴 건데요. 속질, 핵, 그 다음에 섬유태, 저는 척추 끝판. 요 세 가지가 어떻게 뭐 체중이라든지 충격을 분산하는 그렇죠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속질 핵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요거는 mid to posterior part 중간에서 약간 뒤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70에서 90% 정도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이러면 약간 도넛 안에 들어가 있는 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한 70에서 90%가 수분으로 되어 있고, 이 속질액 같은 경우는 부하, 분산 및 이동. 그렇죠. 근데 제가 어떤 방향으로 앞구분과 뒷구분이 일어났을 때 이 부하 분산을 하기 위한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압, 충격, 흡수제로서의 기능. 뒤에 이제 메커니즘을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겠는데 전체적으로 안에서 그렇죠. 이 물이 들어가 있는 그 뭐라고 할까요? 튜브 같은 형태에서 저희가 이제 충격 흡수를 하기 위한 물이 들어가 있는 주머니 같은 형태로 충격을 흡수하는 구조물로 되어 있는데 수압 충격 흡수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속질 핵이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명칭에 대해서 한번 꼭 기억하십시오. 구조물들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런 형태의 기능을 한다. 다음 두 번째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섬유태입니다. 섬유태는요, 교원질, 콜라겐 섬유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렇죠. 15개, 20개 동심성 악교 섬유층이 되겠습니다. 아까 그렇죠. 속질핵, 수액을 감싸 물리적으로 고정하는 역할, 그렇죠.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요 위에 있는 게 이제 섬유태인데, 아까 고정한다고 하면, 그렇죠. 아까 도너츠 제가 설명드렸죠. 여러분들 뭐 던 X 그렇죠 도너츠 보시면 안에 잼이 빨간색 잼이 들어가 있는 겉을 싸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도넛 중심부에 젤리를 둘러싼 밀가루 반죽 같은 그런 물리적 고정을 하고 있다. 이 섬유태가 그렇죠. 요 명칭 이런 형태로 해서 어떤 구조물일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수액에 대한 압박력을 가지고 있고요. 수액 내 정수압을 상승시키고 충격을 흡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콜라겐 교연질 섬유들이 65도의 각도로 이렇게 서로 교차하는 형태로 단단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그죠? distraction, share, 그다음 torsion 이런 비틀림 같은 거에 대한 장력이 이렇게 상승하는 형태로 교차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설명드려야 되죠, 그죠? 척추 끝판입니다. 끝판왕, 끝판. 척추의 끝에 있다, 그죠? 척추뼈 사이에서 이렇게 요 중간중간 사이에서 밑에 쪽, 위에 쪽, 끝에 있고 척추뼈 몸통의 윗면, 아랫면 대부분을 덮고 있고요. 요거는 비교적 얇은 연골성 결합 조직이 되겠습니다. 출생 시에 가장 두껍고요. 그 다음 척추 사이 공간의 한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아동기에서 끝판은 그 척추 끝판은 척추뼈를 위한 성장판 기능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장판 역할을 하고 있다. 척추 끝판이고요. 이런 구조물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이 구조물들이 어떻게 충격 흡수를 하는 메커니즘을 가지느냐 라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죠. 여기 충격 흡수에 대한 메커니즘을 어떻게 가지느냐. 디스크가 여러 가지 화살표가 A, B, C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하나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A입니다. A는 이 두 그림이 되겠고요. 자, A는 체중과 근육 수축에 의한 전체적인 척추에 대한 압박력은 이렇게 화살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큰 화살표, 그렇죠? 여기 압박력, 이 큰 화살표, 직선 화살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속질액의 정수압, 전체적으로 수분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압을 증가시키게 되면 증가된 압력이 섬유태의 장력, 그렇죠? 안에가 팽팽해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늘어나지 않도록 바깥쪽에서 잡아주는 힘이 생기겠죠. 그렇죠? 여기 섬유태의 장력을 상승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요 그림 이해하시겠어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안에서 압력을 받게 되면 양쪽으로 이렇게 정수압이 늘어나고요. 그거를 이제 잡기 위해서 섬유태가 장력이 증가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밑으로 내려가요. 여기도 화살표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압박력이 생깁니다. 그때 두 번째는요. 이렇게 섬유태에서 증가된 장력은 속질핵의 여기 보죠. 속질핵의 부채꼴 팽창을 억제하고 여기 부채꼴 형태로 팽창을 억제하고요. 그다음 속질핵의 증가된 압력은 여기 위로 여기 여기서 화살표가 위아래가 없었는데 위아래가 생겼죠. 증가된 압력은 척추 끝판에 대해서 위쪽과 아래쪽으로 이렇게 힘을 분산시켜서 위로 팽창하려고 하는 힘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요 다양하게 많은 화살표가 되겠는데 요 그림입니다. 그죠? 위에까지 다 이해하셨죠? A, B. 그럼 C는요. 원반 안에 그죠? 버테브럴 디스크 안에 압력은 척추 끝반에서 인접 척추뼈로 전달될 때 몇몇 조직들로 재분배한다. 그렇죠. 요런 형태로 척추 끝판에 이런 식으로 충격이 가게 되면 이 척추 끝판은 주변에 인접해 있는 척추뼈로 전달될 때 나머지 이 조직이 뭐냐면 여기 뒤에 설명드릴게요. 재분배한다. 이런 형태 ABC 형태로 그렇죠. 이렇게 ABC 형태로 충격을 그렇죠. 안에 속질핵에부터 그다음 섬유태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섬유태가 그다음에 이렇게 위아래에 대한 장력을 그다음에 이런 증가된 압력에 대해서 척추 끝판을 전달하고 이 척추 끝판에 그렇죠. 이런 충격이나 이런 체중이나 이런 부분들이 무게들이 이 척추 끝판에서 다른 이 척추뼈의 다른 조직들로 분산을 시킨다. 쭉 제가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뒤에서 설명드린 부분들을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척추는 몸통과 상체를 위한 1차적 지지 구조를 한다는 거 앞에 설명드렸죠. 그죠? 똑바로 서 있는 동안 두 개 인접한 허리뼈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는 부하의 약 80%는 여기 80% 정도는 척추뼈 몸통 사이 관절 인터버테브럴 바디가 되겠고요. 그렇죠? 그렇죠. 인터버테브럴 디스크를 통해 전달되고요. 이렇게 전달된다는 말은 충격 흡수가 되고요. 나머지 20%는 제가 아까 밑에 설명드린 척추 끝판이 다른 조직으로 재분배한다고 얘기 드렸죠. 20%는 돌기관절 및 고립판과 같은 뒤쪽 성분에 의해 전달이 돼서 전체적으로 충격이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전체적인 충격 흡수에 대한 메커니즘은요. 첫 번째는 그쵸? 버테브럴 콜룸 자체, 저희 척추 자체, 스파인 자체가 총 4가지의 커브로 형성돼 있다. 그 자체가 충격 흡수할 수 있는 구조물로 되어 있고요. 이 구조물 사이에 이 버테브럴 디스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뭐 돌개관절 및 고리판을 통해서 이런 충격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 몸에 닿는 이런 실질적인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는 이 충격 흡수 과정들이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뭐냐면요. 이 버테브럴 디스크의 가장 강한, 그렇죠? 가장 강한 충격을 주는, 그러니까 이런 무게를 주는, 그렇죠? 자세가 어떤 것인가? 그렇죠? 요 자세입니다. 그렇죠? 요 자세. 그러니까 무릎을 펴고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척추에, 그리고 척추뼈에 이렇게 충격이 가장 많이 가는 자세죠. 실질적으로 이때 허리 많이 제일 삐끗하죠. 이렇게 몸 쪽으로 가까이 붙인다거나, 그렇죠, 몸을 든다거나 이런 형태로 앉아 있을 때도 어떤 자세가 더 많이 척추에, 그렇죠, 척추나 척추에 이렇게 무게를 부하를 준다. 이런 부분들은 이 그림상에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뭐 앞구부분이다, 뒷구부분이다, 그 다음에 뭐 다시 앞구부분이다, 이렇게 커브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각도입니다. 그렇죠? 목 척추의 앞구부분 30도에서 35도 정도가 정상이고요. 1번부터 7번까지. 그 다음 등 척추 뒷구부분은요. 뒷구부분 40도가 정상 각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허리 척추 앞구부분 45도의 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각도의 변화를 여러분이 기본적인 스탠다드한 각도를 보시고요. 이제 설명드릴 거는 몸통의 그렇죠. 몸통의 앞구분, 그렇죠. 전체적으로 굽힘, 몸통 굽힘 할 때나 몸통 펴할 때 이런 각도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어떤 형태의 이런 콤바인, 그런 협조적인 형태에 의해서 각도를 만드는지, 단순하게 이렇게 커브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하나의 움직임만 나타내는 건지, 아니면 몸통 굽힘 할 때는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그렇죠, 콤바인 형태로 복합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C스파인, 머리 목 펴입니다. 그렇죠. 목을 뒤로 이렇게 쭉 제낄 때는 80도 정도의 이렇게 각도를 형성을 하고요. 그럴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파셋 조인트가 동일한 형태로 기차 타듯이 이렇게 쭉 슬라이드 형태가 일어나고요. 요 지금 목펴일 때 고리 뒤통수 관절입니다. 요 뒤에 좀 설명드릴 건데, 고리 뒤통수 관절 같은 경우는 옥시피탈 본 자체가 저희 이제 척추 1번에 얹어져 있죠, 그죠? 이런 형태로 얹어져 있다, 그죠? 고리뼈 형태에 얹어져 있을 때 흔들의자처럼, 그죠? 락커처럼 흔들면의 움직임이 생겨난다, 그죠? 여기 보시면, 그렇죠? 옥시피탈 본 자체가 어떤 형태의 뼈 모양으로 생겼죠? 그죠? 컨벡스입니다. 밑에 있는 고리뼈는 얹이고 있는 형태로 컨케이브한 형태로 생겼죠. 그렇죠? 뒤통수뼈는 컨벡스 면의 움직임이고요. 그래서 움직임의 반대쪽으로 미끄러진다. 그렇죠? 이렇게 목이 뒤로 펴질 때는, 그 뒤쪽 방향으로 편 방향으로 롤링이 일어날 때는 여기서는 앞쪽으로 글라이딩 또는 슬라이딩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숙지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고리 중쇄관절입니다. 요 사이죠. 고리뼈하고 아틀라스하고 엑시스 사이에는 뭐 저희 고리 중쇄관절에서 어떤 움직임이 첫 번째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뭐 디스크도 없죠, 안에. 그렇죠. 축 돌림의 움직임이지만 여기서도 한 15도 정도의 약간의 굽힘, 펴음이 허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움직임들이 결합이 돼서 이런 대로 목의 펴음이 일어납니다. 목의 굽힘도 마찬가지죠. 앞쪽으로 롤링이 될 때는 뒤쪽으로 이제 글라이딩이 일어나야 되고요. 굽힘의 각도는 한 40도에서 45도 정도가 정상적인 각도에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여러분들 뭐 임상 나오시거나 이렇게 자세 평가 같은 걸 많이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이 각도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보통 뭐 밖에 외부에서 SFMA, 뭐 FMS,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건데요. 뭐 FMS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그런 저희 움직임의 운동의 움직임에서 평가를 한다면 뭐 SFMA라는 거 있습니다. 뭐 저도 교육을 듣고 왔었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세 평가하는 그런 툴이 있어요. 그때도 이렇게 요 움직임들이 어떤 제한 사항이 일어났나 평가를 할 건데 말 그대로 이런 구조물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쪽으로 롤링을 할 때 이런 뒤통수 고리 관절에서 뒤쪽으로 글라이딩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이런 각도의 제한 사항을 줄 수 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물들의 움직임들을 좀 잘 알고 있으셔야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해결을 할 때 도움이 되실 거고 정확히 알고 넘어가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렇죠, C스파인에 대한 프로트랙션과 리트랙션입니다. 그렇죠, 요거. 그러니까 여기가 한 아크로미언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거의 뭐 내밈인데 요 자세만 보면 그렇죠, 일자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할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도 라인 오브 그래비티가 요렇게 지나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만큼 앞쪽으로 웨이더 그죠, 이쪽에 바깥 기길 그렇죠, 여기 마스터이즈 프로세스 요렇게 이렇게 앞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인다 그죠.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나요? 친인 그죠, 턱을 당기는 이거는 목의 평 움직임인데 이렇게 뒤당김일 때 요때 요 C 스파인에서 움직임들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냥 여기 내밈했을 때는 어떤 형태가 되냐면 프로텍션 내밈일 때는 그렇죠, C1과 C2는 익스텐션의 형태의 움직임을 보이고요, 익스텐션 뒤쪽으로. C3와 C7은 플렉션 형태가 됩니다. 이게 두 개가 결합돼서 프로트랙션의 움직임이고요. 리트랙션 같은 경우는 그렇죠, C1과 C2는 플렉션이 되고요, 플렉션 형태가 되고. 한번 이렇게 턱을 친인하듯이 쭉 잡아 당겨 보시죠. 이때 이 목이 이렇게 당겼을 때 뒤로 그렇죠, C7과 제가 목소리 약간 이상했죠. C3와 C7을 익스텐션 한다고 뒤로 이렇게 턱을 당겼을 때 이 C7과 예민하신 분들은 C7과 C3와 C7은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익스텐션의 힘을 받으실 거고요. 거기서 위쪽에 C1과 C2는 그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플렉션 형태의 힘을 주고 있다. 만약에 고개를 그 자세에 뒤로 제껴 보십시오. 툭 떨어져 버릴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C1과 C2는 플렉션 되고요, C3와 C7은 익스텐션. 이게 합쳐져서 리트랙션이 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밈 자세는요, 그렇죠, 내밈 자세를 장시간으로 고정을 했을 때 그렇죠, 만성적 앞쪽 머리 자세를 유발하게 되고요. 머리, 목, 편근. 이건 제가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죠. 이런 자세가 되게 되면 이런 편근들이 긴장을 해서 그렇죠, 토크가 제가 인체 머리가 한 4.5kg, 성인들은 한 5kg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이만큼의 차이가 났을 때 이 머리 무게가 20kg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5kg가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편근들에 대한 토크 값들이 증가한다. 이 말씀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설명을 드리면서 그렇죠, 요분 같은 거죠. 그렇죠, 요분 같이 여러분도 혹시 그 지금 수업 들으시면서 이 자세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게임을 하고 있다 그죠? 배그인가요? 배그? 배그보다는 또 다른 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 형태로 되신 분들은 저희 그렇죠, 고객님이십니다. 뭐 저도 뭐 저희 센터를 방문하는 저희 중고생들이 핸드폰 한다고 고개가 앞으로 빠져 있으면 웬만하면 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중에 다 올 거기 때문에 그렇죠, 수익 창출을 위해서 저희 고객님인데, 물론 뭐 주변의 지인이나 본인이 아프실 때는 이런 자세에서 내밈 자세가 되지 않도록 그렇죠, 여기 뒤당김 자세, 당김 자세, 리트랙션 자세들을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 주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돌림인데요. 그렇죠, 돌림에 대한 자세를 설명을 드릴 건데 머리와 목의 축 돌림, 그렇죠, 여기에 축 돌림. 요거는 고리뼈하고 중쇄뼈 사이 고리 중쇄 관절에서의 움직임들이 이렇게 나타날 건데요. 얘는 그냥 슬라이딩 하는 방향으로 그렇죠, 얘는 뭐 굽혔다 폈다 하는 축의 움직임보다는 이 슬라이딩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림, 축에 의해서 돌리는 운동들이 일어나는데 요거는 시각 및 청각과 밀접한 뭐 관련된 이 돌림 자체에 대한 기능들이 왜 중요한가, 그렇죠, 한번 보실게요.
실제로 움직인다 그죠? 저희 시각은 좌우측 또 갈 겁니다. 왼쪽으로 봤죠? 170도의 시각에 대한 좌우 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무서웠나요? 170도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고개를 고정한 상태에서 170도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요게 만약 목이 안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70도의 한계를 가질 겁니다.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들 시각의 범위는. 근데 보시면은 축돌림 자체가 한 80도 정도가 한쪽으로 일어납니다. 그렇죠. 한쪽. 그 다음에 반대쪽까지 한 160도 정도의 축돌림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 머리에 돌림이 일어나겠다. 그죠? 이 두 개의 움직임들이 이렇게 결합이 되면, 그렇죠. 저희가 실질적으로 전체 제가 목을 이용해서 볼 수 있는 각도는 330도까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시각에 대한 범위와 그다음 머리와 목의 이 축돌림에 의해서, 그렇죠. 뭐 귀에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고정되어 있는 것보다 저희가 어떻게 하죠? 뒤쪽에서 뭔가 들린다 그러면 고개를 돌려서 귀의 방향을 뒤쪽으로 돌린다. 그죠? 그래서 소리가 뒤쪽에서 들리는 걸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고개를 뒤로 제끼나요? 몸통을 돌리나요? 그것보다 효율적으로 머리를 뒤쪽으로, 그러니까 축돌림을 통해서 돌렸을 때 들리는 부분들이 훨씬 더 좋아진다. 그죠?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떤 느낌인지를 제가 보여드리면, 그렇죠? 그렇죠? 보는 것과 시각의 범위와 머리의 돌림을 위해서 이렇게 보는 이런 느낌일까요?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런 축돌림이, 목의 축돌림이 중요하다. 시각과 청각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이거는 가쪽 굽힘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렇죠? 머리, 목, 척추의 가쪽 굽힘인데요. 보실게요. 여기서 가쪽 굽힘일 때도 저희 고리뼈 위에서 지금 머리뼈 중에서 이게 옥시피탈 본 뒤쪽 뒤통수뼈죠. 이렇게 얹어져 있습니다. 요 움직임도 마찬가지로 컨벡스한 면이 오른쪽으로 롤링 일어날 때, 그렇죠. 글라이딩은 반대쪽으로 왼쪽 방향으로 일어난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설명 한번 드렸죠. 쭉 지금 나오는 범위 중에 이걸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를 건데, 이 파셋 조인트가 위에서부터 슬라이딩이죠. 예, 글라이딩 방향으로 이렇게 파셋 조인트가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는, 그렇죠.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방향으로 축돌림, 그러니까 옆으로 가쪽 굽힘이 일어났을 때 위에서부터 해서 상위 분절까지 이렇게 C2부터 시작해서 C7 있는 부분까지 슬라이딩 일어나는 부분들을 뭐라고 명칭을 하느냐? 척추의 짝지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짝을 지어서 이렇게 쭉 움직인다. 척추의 짝지음이라고 용어를 정의합니다. 한 번 더 언급하네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정상적인 각도들을 한번 언급했죠. 그렇죠. 아까 목의 움직임이었다면요. 목은 뭐 이렇게 보면 몸통보다는 목의 단독적인 움직임이 많이 일어났는데, 여기 등허리 굽힘입니다. 등허리 굽힘일 때는 이거는 기준을 잡는 선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등허리 굽힘일 때는 여기 85도가 등허리 굽힘이 최대한 일어났을 때 85도 정도가 일어났다면, 여기 어떤 형태의 움직임들이 콤바인해서 일어나느냐, 아니면 단독적으로 이렇게 허리뼈, 그렇죠? 소라식 파트만 일어났느냐, 이런 형태가, 그렇죠? 토탈 85도 각도가 일어났을 때는 보시면 허리뼈 굽힘이 50도, 그 다음에 등뼈 굽힘이 35도, 그렇기 때문에 총 합쳐서 85도입니다. 근데 허리뼈 굽힘이 만약에 50도가 다 안 일어나고 40도 정도만 일어났다. 그럼 등허리 굽힘에 대한 이 각도들이 이 전체적인 85도를 만들기 위해서 좀 더 부하가 많이 갈 수도 있어요. 이 전체적인 이 각도들이 이렇게 컴바인 형태로 일어나고, 여기에 예를 들면 저희가 이 자세 한번 여러분 해보시죠. 이 넙다리 디근이 좀 단축될 수도 있겠지만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굽힘은 85도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저희가 이제 몸통 굽힘을, 다리를 편 상태에서 등허리 굽힘을 했을 때 손끝을 발끝으로 닿기를 했을 때 안 닿는 부분들이 생길 겁니다. 이때 허리뼈 굽힘 50도가, 그 다음 등뼈 굽힘 35도가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뭐 외적인 문제는 요 뒤 넙다리건 햄스트링이 좀 짧아질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는 이 85도의 부분들이 여기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실 것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굽힘이 그렇죠, 굽힘이 최대한 일어나서 예를 들면 뭐 저희 교통사고 같은 거 났을 때 앞쪽으로 이렇게 굽힘이 강하게 팍 튕겨서 나타났잖아요. 이 부분들을 제한시켜 줄 수 있는 구조물들은 굽힘의 끝범위 제한을 시켜주는 것들은 돌기관절의 관절 주머니와 그 다음에 가시끝인대 뒤쪽에 있는 구조물들이 되겠죠. 가시끝인대 그 다음에 뒷세로인대 이런 부분들 뒤쪽의 결합조직들이 강하게 굽힘의 끝범위를 제한하는 구조물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굽힘을 설명드리면서 이건 참고로 한번 설명드리는 거고요. 한 번 더 보시라는 의미에서 요거는 이제 등허리의 펴입니다. 여러분이 뭐 요가 자세라든지 등허리 펴 요거 잘 팔 펴기도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거는 어떤 각도에서 어떤 움직임들이 이렇게 컴바인해서 일어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토탈 한 35도에서 40도 정도의 허리 펴이 일어나고요. 허리뼈의 펴이 한 15도 정도가 일어나고 등뼈 펴이 20도에서 25도 정도 요 움직임들이 결합돼서 토탈 한 35도에서 40도 정도의 등 허리 펴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문제가 만약에 발생했을 때는 이 자세가 힘들 수가 있겠죠. 그죠? 정상적인 각도에 대해서 숙지하시고요. 만약에 요거는 펴의 끝범위 제한 아까 앞에 한 것처럼 이 만약에 강한 펴이 일어났을 때 만약에 손상을 막기 위해서는 앞세로인대 그렇죠 앞쪽에 있는 앞세로인대가 펴의 끝범위를 제한한다. 그다음에 이 구조물들의 이 등허리 펴이 일어났을 때 이 각도들에 대해서 한번 숙지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몸통 돌림입니다. 등허리의 축 돌림입니다. 토탈 120도의 축돌림이 일어나고요. 목이 한 80도 정도의 돌림이 일어나고 여기 보시면 머리와 목이 먼저 일어나고요. 등허리에서는 40도 그렇죠. 목이 안 돌아가게 되면 몸통 돌림도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등허리는 40도 여기서도 등허리에서도 등은 35도 허리에서 5도 이 움직임들이 결합이 돼서 축돌림은 항상 120도 토탈 120도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평가를 할 때는 양발을 발을 붙이고 무릎도 붙인 상태에서 제가 이제 뒤돌아 있는 환자에게 말을 하죠. 저희 몸통을 돌림해서 저를 바라보면서 반대쪽 어깨를 저한테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왼쪽 어깨를 저한테 보여주실 수 있을 정도로 몸통을 돌려주세요 얘기를 했을 때 이 반대쪽 어깨가 보이게 되면 한 120도 정도 보시면 돼요. 근데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 각도를 형성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인체를 동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에서 평가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그렇죠 각도가 그래서 머리 목에 대한 문제가 80도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냐 등허리에 대한 부분이 40도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냐 요걸 또 구분해서 평가하는 부분들을 또 배우시게 될 겁니다. 요건 이제 등 허리의 가쪽 굽힘입니다. 여러분 토탈 45도 그렇죠 전체적으로 45도의 각도를 보이고요. 요거는 등에서 25도의 가쪽 굽힘과 허리에서의 20도 정도의 가쪽 굽힘이 컴바인 돼서 일어나고요. 여기서 갈비뼈는 약간 가쪽 굽힘과 같은 쪽으로 내려가고 가쪽 굽힘과 반대쪽으로 약간 올라가는 갈비뼈 형태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가쪽 굽힘일 때 이런 형태로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까 앞구붐하고 뒷구붐에는 로도시스하고 카이포시스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뒤쪽에 저희가 이제 뒷파트에서 설명드리는 것 중에 스콜리오시스가 있습니다. 척추 측만 그렇죠. 외측으로 척추가 기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뒤에 쳐다봤을 때 척추는 올곧게 펴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척추 측만인데요. 측만에 대한 각도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등허리 가쪽 굽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각도에 대한 부분들 이때도 마찬가지로 등 쪽에 있는 부분에 측만이 있는 건지 허리 쪽에 측만이 나타난지를 또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45도를 각도를 평가를 해서 그 다음에 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을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평가 자세는 환자에게 고객에게 바로 서라고 얘기를 한 상태에서 차렷 자세에서 한쪽 손을 바지단 옆에 있는 바지선을 따고 봉제선을 타고 옆으로 쭉 내려가라고 해요. 그때 반대 손을 이렇게 붙어 있으라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라고 했을 때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것, 왼쪽으로 내려가는 것, 오른쪽으로 내려가. 그러니까 쭉 봉제선을 타고 내려갔을 때 무릎 부위까지 가는 범위가 오른쪽 왼쪽이 차이 났을 때 이렇게 가쪽 부품의 차이를 평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렇게 실습 형태로 좀 하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런 각도의 차이가 난다는 것 정도만 아시고요.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참고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전반적인 스파인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여러분들 앞에 그 실습을 하면서 여러분 움직임을 좀 보여드리면 더 쉽게 설명을 드렸을 텐데 설명이 좀 어렵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은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휴식하시고 그렇죠? 가고 싶다 그죠? 잠깐 휴식하시고 다음 파트에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